중국이 5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600억 원을 들여서 26층짜리 돼지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건물이 지금 중국 양돈 산업을 거꾸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서만 1년에 120만 마리를 도축합니다. 산업을 살리려고 지은 시설이 어쩌다 자기 발등을 찍게 됐을까요? 2026년 지금 중국 돼지고기 값은 8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젠 웬만한 채소값보다 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곡물 자급률 95%, 이 숫자에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 빈칸이 딱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빈칸이 오늘 저녁 여러분 식탁에 오를 삼겹살 값을 흔드는 불씨입니다. 자, 이제 그 구조를 숫자로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건물부터 보셔야 합니다. 중국 후베이성 어저우라는 도시에 26층짜리 빌딩이 두 동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돼지가 삽니다. 26층이면 우리 동네 아파트 한 동 높이입니다. 그 높이의 건물 안에서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전부 돼지를 키우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건물 양돈장입니다. 지은 회사는 원래 시멘트를 만들던 중신 카이웨이라는 곳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두 동을 합친 바닥 면적이 약 40만 제곱미터입니다. 한 동만 따져도 약 39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쉽게 말하면 축구장 56대를 한자리에 깔아놓은 크기입니다. 여기서 한 번에 키우는 돼지가 약 60만 마리입니다. 1년에 잡아내는 돼지는 약 120만 마리입니다. 단 한 건물에서만 나오는 숫자입니다. 설계상 1년에 생산하는 고기가 약 10만 8천 톤에 달합니다. 어지간한 도시 하나가 1년 내내 먹을 양을 이 건물 한 채가 찍어내는 셈입니다. 운영 방식도 보통이 아닙니다. 돼지가 직접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태우는 엘리베이터처럼 돼지도 층마다 엘리베이터로 옮겨 다닙니다. 사료는 자동으로 들어가고 분뇨도도 자동으로 빠집니다.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물보안 차단막까지 둘렀습니다. 2022년 가을 어미돼지 약 3,700마리를 들이면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굳이 빌딩에 돼지를 넣었을까요? 그냥 넓은 농장에 풀어 키우면 될 텐데 말이죠. 답은 2018년에 있습니다. 그해 8월 중국 라오닝성 선양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처음 터집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한 번 걸리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퍼지기 시작하면 손 쓸 새도 없는 병인 셈입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죽거나 살처분된 돼지가 최소 1억 마리가 넘습니다. 추정으로는 2억 5천만 마리까지도 봅니다. 중국 전체 사육두수의 40에서 50%가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키우던 돼지 절반이 통째로 증발한 셈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이때 날아간 돼지고기를 약 2,790만 톤으로 추산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결심합니다. 병균이 절대 못 뚫는 요새를 짓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수직 빌딩 안에 돼지를 가두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요새가 지은 사람을 거꾸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가격표를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로 지었는데 어떻게 망할까요? 답은 너무 많이 지어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휩쓸고 간 뒤 중국 정부는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이번엔 무조건 늘려라, 보조금까지 얹어주겠다는 거였죠.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돈 많은 거대 기업들이 광동, 산둥, 허베이 곳곳에 26층짜리 돼지 빌딩을 동시다발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한 곳도 아니고 여러 성에서 한꺼번에요. 쉽게 말하면요, 모두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옆집이 지으니 나도 질 수 없다. 보조금이 나오니 일단 짓고 보자는 거였죠. 문제는 그 누구도 멈출 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공급이 폭발했습니다. 2020년 바닥일 때 돼지고기 생산이 약 3,600만 톤이었는데 2025년엔 5,550만 톤에서 5,700만 톤까지 올라옵니다. 5년 만에 50% 넘게 늘어난 거죠. 열병이 돌기 전인 2017년 수준을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건이 넘치면 값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너집니다. 2024년 8월에
도매가가 킬로그램당 13.88위안이었습니다. 그게 2026년 3월엔 약 9.71위안까지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무려 43%가 빠진 겁니다. 8년 만에 최저가, 일부에선 16년 만에 가장 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장바구니에서 고기가 채소보다 만만해졌다. 한때는 상상도 못하던 가격 역전이 벌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요, 삼겹살 한 근이 웬만한 반찬거리보다 싸졌다는 얘기입니다. 고기가 아까워 아껴 먹던 시절은 옛말이고 이제는 곁들일 채소가 더 부담스러운 웃지 못할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농가가 실제로 손해주는 돈입니다. 돼지 한 마리를 키워 팔면 얼마가 남을까요? 남기는커녕 까먹습니다. 새끼 돼지를 사다 키우는 농가는 한 마리당 약 225위안, 우리 돈 43,000원 정도 적자입니다. 직접 새끼를 받아 키우는 곳은 손해가 더 커서 약 381위안까지 갑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에요. 2025년 10월부터 약 6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결국 한 마리를 정성껏 키워서 남는 건 고작 마이너스 4만 원입니다. 키우면 키울수록 빚이 쌓이는 구조인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값이 떨어지면 사료라도 싸야 버틸 텐데요. 2026년엔 그마저 거꾸로 갑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사료 곡물값이 오르면서 파는 값은 바닥인데 키우는 원가는 올라가는 이중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한쪽에선 적자, 한쪽에선 원가 부담이 동시에 덮친 겁니다. 자, 이 모든 게 누구 손에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그 정부입니다. 살리겠다고 보조금을 퍼부어 증산을 밀어붙인 손이 이제 값이 폭락하자 다시 줄이라고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엑셀을 끝까지 밟던 발로 같은 발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차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죠. 산업을 구하려던 시설이 그 산업을 거꾸로 짓누르는 자승자박이 완성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적자 모두가 똑같이 당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적자는 모두에게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같은 폭락 속에서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오히려 웃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업계 1위 머우안을 한번 보세요. 온 업계가 6개월 연속 적자에 허덕이는데 이 회사는 2025년에 순이익 약 154억 9천만 위안을 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에 가까운 흑자입니다. 전년보다 13%쯤 줄긴 했지만 줄어든 게 흑자입니다. 남들이 마이너스일 때 이 회사는 플러스였던 거예요. 출하량도 어마어마합니다. 한 해에 약 7,800만 마리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늘 적자였던 도축 사업까지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가격이 바닥을 기는데 어떻게 1위는 더 단단해질까요? 답은 규모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똑같이 한 마리를 팔아도 덩치 큰 회사는 원가가 훨씬 쌉니다. 사료를 대량으로 싸게 드리고 자동화로 사람 손을 줄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무너지면 원가 높은 작은 농가부터 먼저 쓰러집니다. 무너지는 건 소규모 농가와 빚 많은 중소기업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가격 폭락이 약한 선수를 솎아내고 시장을 거대 기업 몇 곳으로 몰아주는 겁니다. 저는 이걸 회전문이라고 부릅니다. 문은 계속 같은 자리를 도는데 힘 약한 사람만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서로 버티기 싸움인데 자본이 두꺼운 쪽만 끝까지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걸 막지 않을까요? 여기서 더 서늘한 장면이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폭락을 막으려고 냉동 돼지고기 비축을 늘렸습니다. 동시에 큰 양돈사 25곳을 불러 모돈,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어미 돼지를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목표치도 못 박았어요. 정상 모돈을 4,100만 마리에서 3,900만 마리로 낮추라는 겁니다. 공장으로 치면 생산 라인 자체를 줄이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며 더 키우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불을 더 키우라고 부채질하던 손이 이제 와서 같은 손으로 그 불을 끄라는 겁니다. 증산에서 감산으로 방향을 통째로 틀어버린 거예요.
통제하려고 만든 시스템이 결국 통제 불능이 되어 정부를 거꾸로 끌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러면 1위는 이 적자를 어떻게 버틸까요? 국내에서 손실을 감내하는 동안 머우아는 바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2026년 2월 홍콩 증시에 다시 상장해 약 17억 달러를 끌어모았습니다. 싸울 실탄을 채운 거죠. 그리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현지 기업 BAF와 손잡고 중국식 대형 양돈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이 합작 이후 BAF의 베트남 돼지 부문 순이익이 한 해 약 444%나 뛰었습니다. 북매에서 본 손실을 해외에 더 높은 효율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결국 폭락은 1위에게 위기가 아니라 청소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약한 경쟁자가 사라진 자리를 살아남은 거인이 천천히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국만의 일일까요? 똑같은 각본을 우리는 이미 2번 봤습니다. 자, 그 2번의 각본이 뭔지는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인트로에서 던졌던 빈칸 하나를 먼저 채워야 합니다.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곡물 자급률 95%. 거기 아무도 입에 안 올리는 글자가 딱 하나 빠져 있다고 했죠? 그 글자, 바로 콩입니다. 자, 이제 이 한 글자가 어떻게 거대한 빌딩을 무너뜨리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95%라는 숫자, 이거 거짓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건 쌀과 밀, 옥수수, 딱 3대 공범물만 센 점수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95점짜리 성적표인데 채점을 안 한 과목이 하나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안 센 과목이 바로 콩입니다. 그럼 콩까지 넣어서 다시 채점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합식량자급률은 70%대 중반에서 60%대로 뚝 떨어집니다. 미국 농무부와 학계의 추정치인데요. 가장 신뢰도 높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2020년 기준 약 66%로 봅니다. 95점인 줄 알았는데 콩 한 과목 채점했더니 60점대로 주저앉는 셈이죠. 도대체 콩 점수가 얼마나 나쁘길래 그럴까요? 중국의 콩 자급률은 고작 15%입니다. 나머지 80%가 넘는 콩을 죄다 바깥에서 사옵니다. 수입 의존도가 82%가 넘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콩 수입 전망치가 약 1억 600만 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콩의 60% 이상을 중국 혼자 빨아들이는 양입니다. 세계 콩 시장 16바구니를 한 나라가 사가는 거죠.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그 콩 도대체 어디에 쓸까요? 사람이 두부 부쳐 먹으려고 1억 톤을 사올까요? 아닙니다. 콩의 가장 중요한 쓰임새는 돼지 사료입니다. 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이걸 대두박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돼지를 살찌우는 단백질 연료입니다. 자, 여기서 부메랑이 돌아옵니다. 앞에서 본 26층 돼지 빌딩 기억하시죠? 돼지를 더 많이 키울수록 사료가 더 필요합니다. 사료가 더 필요하면 콩을 더 사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급하겠다고 지은 거대한 빌딩이 오히려 세계 최대의 콩 수입 의존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급하려다 더 종속됐다. 이게 바로 자기 발등을 찍은 진짜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중국에서 처음 벌어진 게 아닙니다. 보조금을 퍼붓다가 과잉이 터지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각본. 우리는 이걸 2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 태양광입니다. 2000년대 후반 스페인 정부가 보조금을 후하게 뿌렸습니다. 그러자 한 해 세계 신규 설비의 절반이 스페인으로 몰렸어요. 그런데 재정이 감당을 못하니 보조금을 깎고 그것도 모자라 소급해서 빼앗았습니다. 결과는 산업 초토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의 우유 호수입니다. 유럽연합이 우유에 최저 보장 가격을 걸어줬더니 농가들이 미친 듯이 짜냈습니다. 남아도는 우유가 호수를 이룰 만큼 쌓였죠. 보조금이 과잉을 부르고 과잉이 붕괴를 부르는 패턴, 정확히 똑같습니다. 중국의 돼지 빌딩은 이 낡은 각본의 가장 거대한 최신판야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서늘한 진실이 있습니다. 식량 위기의 본질은 사실 생산이 아닙니다. 창고에 복식이 가득 차 있어도 그걸 살 돈이 없으면 위기는 옵니다. 2020년 리커창 당시 총리가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월 소득 1000위안, 우리 돈 약 17만 원으로 사는 인구가 6억 명이라고요.
쉽게 말하면요, 냉장고는 꽉 찼는데 지갑이 텅 빈 사람이 6억 명입니다. 콩값이 오르면 사료값이 오르고 사료값이 오르면 고깃값이 오릅니다. 그 청구서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바로 이 6억 명의 밥상입니다. 결국 빌딩이 아무리 높아도 진짜 약점은 그 안에 들어갈 콩 한 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콩값이 왜 멀리 한국 사는 여러분 지갑까지 노리는 걸까요? 여기까지는 중국 얘기였습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걱정이 드실 겁니다. 중국 돼지가 저렇게 싸다는데 그 싼 고기가 우리 마트로 밀려들면 어쩌지? 그래서 우리 양돈 농가 다 죽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건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이거든요. 한국은 ASF가 도는 나라의 돼지고기를 아예 수입 금지로 막습니다. 중국은 애초에 수입 승인조차 받지 못한 나라예요. 가격을 한번 보세요. 중국 생돼지는 1kg에 우리 돈 2,100원쯤 합니다. 한국 도매가는 5,000원대예요. 2배가 넘죠. 이렇게 싼데도 한국 식탁엔 단 한 점도 못 올라옵니다. 북경에 검역대가 막고 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요, 고기는 북경에서 막힙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보는 삼겹살, 그거 거의 다 국산이거나 미국산이에요. 한국 돼지고기 수입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중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자, 그럼 안심해도 될까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진짜 청구서는 고기가 아니라 사료값으로 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키우는 돼지가 약 1,100만 마리예요. 다 우리 땅에서 자란 국산 돼지죠. 그런데 이 돼지들이 뭘 먹고 클까요? 옥수수하고 대두박, 그러니까 콩찌꺼기를 먹습니다. 그 사료가 거의 전량 미국산, 브라질산이에요. 돼지는 국산인데 밥은 수입인 거죠. 여기서 부메랑이 돌아옵니다. 중국이 돼지를 더 키우려고 사료용 콩을 더 사들이면 국제 곡물값이 들썩입니다. 중국 한 나라가 세계 콩 무역의 60% 이상을 빨아들이니까요. 큰 손이 장을 보면 시장 전체 가격표가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오른 곡물값은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비행기표도 비자도 필요 없어요. 고기는 국경에서 막지만 사료값은 비행기 없이도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 인상분은 고스란히 한국 삼겹살 원가에 얹힙니다. 남의 집 불이 우리 집 식탁까지 옮겨 붙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론이냐? 아니요, 이미 신호가 펴졌습니다. 2026년 상반기 마트에서 파는 쌀 20kg 한 포대가 6만 원을 넘어섰어요. 평년보다 16% 넘게 뛴 소매가입니다. 곡물값이 흔들리면 우리 밥상이 가장 먼저 떨린다는 증거죠. 그럼 우리가 이 충격을 버틸 힘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가장 서늘한 숫자가 나옵니다. 한국 곡물 자급률 약 19.5%예요. 우리가 먹는 곡물 5알 중에 4알을 수입한다는 뜻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사실상 꼴찌예요. 국제 곡물값이 기침만 해도 우리 식탁은 몸살을 앓는 구조인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을게요. 그럼 한국도 저 26층 돼지 빌딩을 따라 지으면 안 될까? 효율 좋다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솔깃하죠.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 60만 마리,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은 겁니다. ASF가 그 바구니 하나만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60만 마리가 한 번에 살 처분이에요. 웬만한 나라 방역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평소에 제일 안전해 보이던 요새가 사고 한 번에 가장 큰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빌딩식 양돈 도입을 방역과 인허가로 사실상 보류했습니다. 못 지은 게 아니라 안 지은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끊어낸 선택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산업을 살리겠다고 26층짜리 거대한 돼지 빌딩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함이 과잉 생산을 부르고 과잉이 가격을 무너뜨려서 결국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 꼴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메랑 하나가 날아옵니다. 그 부메랑의 이름은 거창한 빌딩이 아니라 콩 한 알이었습니다. 콩이 사료값을 밀어올리고 사료값이 한국 삼겹살과 쌀값으로 건너오는 거죠. 진짜 약점은 26층 콘크리트가 아니라 채점하지 않은 그 콩이라는 빈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동네 마트 한번 들러보세요. 삼겹살 값, 그리고 쌀값.
요즘 여러분 동네는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억을 들여 미국 명문대 졸업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돌아온 한국도 그 비싼 졸업장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때는 미국 명문대만 나오면 인생이 보장됐습니다.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좋은 자리가 알아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2010년 7만 명을 넘던 한국인 미국 유학생이 지금은 4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광역시 인구 절반이 조용히 발을 뺀 셈입니다. 그 많던 돈과 시간을 쏟고도 왜 졸업장 한 장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걸까요? 그 출구 없는 회전문의 구조를 지금부터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잡힙니다. 한국인 미국 유학생은 2010년 7만 3천 명을 정점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는 4만 2천 명대로 줄었습니다. 14년 만에 42%가 빠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광역시 인구의 절반쯤이 조용히 미국에서 발을 뺀 셈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 좀 줄었구나. 그게 무슨 몰락이냐? 그런데 같은 시기 다른 나라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도는 같은 미국 유학인데 무려 36만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중국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은 등을 돌리는데 인도는 때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똑같은 미국 유학입니다. 똑같은 학교, 똑같은 졸업장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발을 빼고 한쪽은 줄을 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 미국 유학이 그냥 시들해진 거라면 인도도 같이 식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유학은 줄어든 게 아닙니다. 갈라진 겁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가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라짐 속에 오늘 영상에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충격은 숫자가 아닙니다. 7만이 4만으로 줄었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 문제일까요? 답은 졸업장 그 자체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학의 고비는 입학입니다. 합격만 하면 절반은 성공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유학의 몰락은 입학이 아니라 졸업한 다음에 시작됩니다. 5억을 들여 손에 쥔 졸업장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통하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최근 한 학년 동안 미국에 새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17%나 꺾였습니다. 들어오던 사람조차 멈칫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그냥 인기가 식은 게 아닙니다. 무언가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구조를 저는 4개의 회전문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회전문은 분명 안으로 들어갔는데 빙글빙글 돌다 보면 어느새 제자리 혹은 바깥으로 밀려나는 문입니다. 미국 유학에는 이런 회전문이 4개나 있습니다. 첫째는 비용, 둘째는 인공지능이 바꿔놓은 취업, 셋째는 비자, 그리고 넷째는 귀국입니다. 이 4개의 문을 한 겹씩 아주 천천히 벗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지갑이 어느 문 앞에 서 있는지 함께 따져볼 겁니다. 그 첫 번째 회전문은 합격 통지서를 받은 바로 그날 돌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미국 유학에 돈이 얼마나 드는 걸까요? 그 숫자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명문 사립대학의 한 해 등록금부터 봅시다. 2025년부터 2026학년도 기준으로 평균 4만 4천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등록금 하나만 1년에 6천만 원을 훌쩍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입구일 뿐입니다. 학교 안에서 잠을 자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교재도 사야 하잖아요. 기숙사비와 생활비까지 다 더하면 명문사립은 한 해에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로 올라섭니다. 1년에 1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4년이면 얼마일까요?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억 원입니다. 대학원이나 어학연수까지 붙으면 그 이상으로 불어날 수도 있고요. 5억 원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쉽게 말해서 서울 외곽에 아파트 전세 한 채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한 채를 통째로 4년 학비로 태우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 가정만 따로 맞는 부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같은 달러를 보내도 원화로는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2026년 들어 환율은 1달러에 1,53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같은 송금의 약 11%가 더 얹힙니다. 명문권 학비를 보내는 부모라면 1년에 8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등록금 고지서에는 적혀있지도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건 보이지 않는 두 번째 등록금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비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무섭기로 유명하죠. 유학생은 학교가 지정한 건강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 해 보험료만 1,800달러에서 3,000달러가 듭니다. 그런데도 한 번 입원하면 하루에 1만 달러가 넘는 청구서가 흔합니다. 작은 사고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 청구서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학생은 미국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이나 재정보조의 문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용을 가족이 거의 전액 자비로 떠왔습니다. 자, 여기서 경제용어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한번 부어버린 5억 원은 학교를 그만둬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미 써버려 되돌릴 수 없는 돈을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5억 원을 다른 데 묻어뒀다면 벌 수 있었을 돈. 이건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두 비용이 동시에 부모의 어깨를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억 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큰 돈을 치렀으니 좋은 자리는 보장될까요? 두 번째 회전문 앞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대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큰 돈을 치렀으니 자리는 보장될까요? 명문대 졸업장만 손에 쥐면 취업은 따라온다고 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회전문 앞에는 전혀 예상 못한 상대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6년 1분기 미국 신규 대졸자 실업률은 약 5.7%였습니다. 전체 실업률 4.2%보다 한참 높은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갓 졸업한 청년이 평범한 직장인보다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졸업장이 방패가 아니라 짐이 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먼저 받친 문이 하필 유학생들이 노리던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STEM, 그러니까 이공계와 IT 취업문 말입니다. 한국 학부모들이 그래도 공대 보내면 궁진 않는다며 자녀를 떠밀던 그 분야입니다. 그 입구가 가장 먼저 가장 세게 막혔습니다. 신입을 뽑는 자리, 그러니까 엔트리 레벨 테크 채용은 전년에 비해 73.4% 줄었습니다. 10자리 중 7자리가 1년 만에 사라진 셈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고용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27.5% 감소했습니다. 거대 IT 기업들의 신입 채용은 3년간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회사들이 망해서 줄인 게 아닙니다. 같은 시기 AI와 머신러닝 분야 채용은 1년 만에 88% 늘었습니다. 한쪽에선 신입을 자르고 다른 한쪽에선 AI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자동화에 의한 노동 대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하던 단순 코딩을 이제 기계가 대신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 단순한 일이 바로 신입의 첫 일자리였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회사는 신입을 뽑아 키운 뒤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의 첫 칸이 빠져버렸습니다. 사다리를 다 올라갈 준비를 하고 왔는데 발을 디딜 첫 칸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채용 사다리의 붕괴라고 합니다. 한 청년을 떠올려 보세요. 4년 내내 코딩에 매달려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실력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원서를 100군데 넣어도 면접 한 번 잡지 못합니다. 신입이 들어갈 자리 자체가 화면에서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22세에서 27세 사이 배졸 청년 약 43%가 자기 학력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5명 중 2명꼴입니다.
비싼 졸업장을 들고도 눈높이를 한참 낮춰야 겨우 이를 잡는 거죠. 그래도 취업만 뚫으면 끝일까요? 세 번째 회전문은 실력으로도 못 엽니다. 이 문은 동전 던지기로 열립니다. 자, 운 좋게 일자리를 잡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미국에 남으려면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취업비자, H-1B입니다. 이 비자가 1년에 몇 장이나 풀리는지 아십니까? 딱 85,000개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모든 나라 출신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요, 실력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성적순도 아니고 학교 강판순도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 추첨입니다. 열쇠로 여는 문이 아니라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2026 회계연도 기준 신청자가 약 33만 6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첨된 사람은 11만 9천 명, 선발률로 따지면 약 35%입니다. 쉽게 말해서 셋 중 둘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친구 셋이 똑같이 명문대를 나와도 둘은 짐을 싸야 한다는 겁니다. 토익 만점을 받아도 명문대를 수석으로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역사람과 똑같이 딱 한 번 운에 맡기는 거거든요. 4년을 갈아 넣은 노력이 추첨 한 방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5억을 쏟아부어 졸업장을 손에 쥐었는데 마지막 관문이 동전 던지기라니.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진입장벽입니다.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미국 정부가 새 규칙 하나를 꺼냈습니다. 신규 H-1B 신청 한 건당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수수료로 받겠다는 겁니다. 다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1.5억 통행료는 도입은 됐지만 지금도 법정 다툼이 한창입니다. 2026년 6월 현재 미법이라는 판결이 한번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멈춰서 효력만 간신히 유지되고 있어요. 확정된 영구제도가 아니라 진행형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타격이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1.5억짜리 통행료를 회사가 신입 외국인 하나 뽑겠다고 대신 내줄까요? 같은 자리에 미국인을 앉히면 그 돈이 아예 안 됩니다. 굳이 외국인을 데려와 1.5억을 더 쓸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 고용주 입장에선 외국인 신입을 뽑을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비자가 막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데려갈 회사가 먼저 발을 빼는 거죠. 이게 바로 정책 리스크입니다. 내 실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라가 규칙 하나 바꾸면 내 미래가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흐름이 더해집니다. 졸업 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임시 허가증, OPT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 36개월까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숨통이죠. 그런데 미국 국토안보부가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으로 묶는 규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에 최종안이 제출됐고 이르면 9월에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졸업 후 일할 수 있는 그 좁은 통로가 조금씩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업을 뚫어도 비자는 동전 던지기, 운 좋게 당첨돼도 회사는 1.5억 통행료 앞에서 망설입니다. 미국에 남는 길이 이렇게 막혀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미국이 막혔으면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회전문이 가장 잔인합니다. 그래서 짐을 쌉니다. 미국이 막혔으니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명문대 졸업장이 있으니 여기서는 대접받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마지막 회전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4년 한국에서 새로 박사학위를 딴 사람 10명 중 3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미취업률이 27.7%였거든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30세 미만 젊은 박사는 약 절반이 무직 상태입니다. 학위를 따자마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렵게 따온 그 학위로 교수나 연구원은 될 수 있을까요? 박사 취득 후에 대학 교수나 연구원으로 자리 잡는 비율이 10.1%입니다. 10명 중 1명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그 비율이 25%를 넘거든요. 우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게다가 국내 박사 시장은 이미 꽉 찼습니다. 외국인 박사 비중이 2021년 14%대에서 2024년 23.9%까지 올라왔어요.
자리 넷 중 하나를 외국인이 채우는 셈입니다. 돌아온 한국에도 의자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억을 들였는데 4년 뒤 손에 남는 건 도대체 뭘까요? 하나씩 빼보겠습니다. 먼저 학비와 기숙사로 약 3억 7천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돈입니다. 거기에 4년치 생활비와 의무 건강보험으로 약 1억이 더 사라집니다. 끝이 아닙니다. 송금할 때마다 환율이 발목을 잡습니다. 1년 전보다 원화 부담이 11% 무거워졌으니 환율 손실만 약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진짜 아픈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5억을 유학이 아니라 북매 예금이나 투자에 넣었다면 벌었을 돈이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데 썼다면 손에 쥐었을 수익을 통째로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뭘까요? 종이 졸업장 한 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통하지 않는 4년짜리 경력 공백이죠. 결국 5억을 태워서 손에 쥐는 건 고작 졸업장 한 장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16시간 운전하는 화물차 기사분들 계시죠? 한 달 매출이 800만 원이어도 기름값, 톨비, 보험료, 할부금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유학도 똑같습니다. 5억이라는 큰 매출을 찍어도 다 빠져나가고 남는 건 졸업장 한 장이에요. 30몇 살에 귀국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미국 명문대 학위를 들고 면접장에 앉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묻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한 일이 뭐냐고. 경력 공백 앞에서 비싼 졸업장은 말을 잃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미끄러져지죠. 영주권이 없으면 신분이 불안정해 협상력이 약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단정하긴 어렵지만 안정된 자리일수록 멀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 알아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이미 부어버려 되돌릴 수 없는 돈이 아까워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심리죠. 5억을 이미 썼으니 어떻게든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마음. 바로 그게 회전문 안에서 계속 돌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4개의 회전문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설계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본 게 하나 있습니다. 유학생이 줄었다고 했죠? 사실은 줄어든 게 아니라 갈라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유학을 포기한 건 유학 자체가 아니에요. 무리해서 가던 중산층이 빠진 겁니다. 진짜 돈 많은 최상위층은 지금도 그대로 보냅니다. 5억이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결국 가운데 어중간한 층만 잘려나간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양극화, 쉽게 말하면 아령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양끝의 무게추는 그대로인데 가운데 손잡이만 가늘어진 모양이죠. 그러니까 통계상 숫자는 줄어도 무리한 중산층 가정만 골라서 빠져나간 겁니다. 우리 집은 이 아령의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출구도 없는 이 문에 5억을 거는 걸까요? 답은 불안입니다. 남들 다 가는데 우리만 안 보내면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 마음에 갇히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포로시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선택지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치르는 시장을 말하는 거죠. 옆집이 보내면 우리도 보내야 할 것 같고 안 보내면 자식한테 죄 짓는 기분이 듭니다. 그 불안을 파는 게 바로 이 시장의 설계예요. 부모는 포로가 된 채 간판 하나에 5억을 거는 겁니다. 여기서 인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도는 같은 미국 유학을 전혀 다르게 씁니다. 졸업 후 합법 취업 통로인 OPT, 그 입구만 놓고 봐도 1년에 41%가 늘었어요. 9만 7천 명이 넘습니다. IT와 이공계 전공으로 취업 경로를 미리 깔아두고 회전문을 뚫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영문대 간판 그 자체에 베팅합니다. 출구는 계산하지 않고 입구만 보는 거죠. 같은 문 앞에서 한쪽은 열쇠를 챙기고 한쪽은 간판만 봅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회전문은 더 빡빡해집니다. 환율은 1,530원대, 고환율이 뉴노멀로 굳는 중이고 AI는 신입 자리를 계속 지우고 있어요. 미국의 반이민 기조도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입구는 비싸지고 출구는 더 좁아지는 거예요. 5억의 문턱은 구조적으로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간판부터 보지 마세요.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 그 경로부터 거꾸로 설계하는 겁니다. 둘째, 전공과 비자와 취업 가능성을
입학 원서를 쓰기 전에 미리 계산하세요. 셋째, 그 5억을 다른 데 썼다면 벌었을 돈, 그 기회비용을 냉정하게 비교해 보는 겁니다. 간판은 잠깐이지만 출구 없는 회전문은 4년을 갑니다. 여러분이라면 5억을 미국 유학에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5억을 손에 쥔 청년들이 왜 다시 짐을 싸서 해외 취업으로 몰리는지, 한국 청년 해외 취업 러시의 진짜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